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얼반 저스티스 센터의 Domestic Violence 프로젝트, 즉 가정폭력 프로젝트의 가족법에 대한 비디오 트레이닝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뉴욕시에서의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조언을 위한 영상이 아니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송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을 다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뉴욕에서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사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 및 상대방을 위한 돈에 대한 사건, 가족 범법행위 소송,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건, 그리고 청소년 비행 및 핀스라고 불리는 청소년 보호관찰 사건 등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법원은 뉴욕주에서 가장 상위의 법원이 아닙니다. 대신 대법원에서는 이혼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혼에 대한 것은 이혼에 대한 저희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 다룰 법원은 통합가정폭력법원입니다. 통합가정폭력법원은 다른 말로 IDB라고도 합니다. IDB에서는 형사사건 및 가족법 사건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형사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정폭력 사건들이 IDB에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각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주요 인물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신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이미 형사사건의 몇몇 인물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정부가 피고를 고소합니다. 예를 들어 The People vs. O.J. 심슨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의 주요 인물들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을 페티셔너, 즉 신청인과 리스펀던트, 즉 피항소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인은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고 피항소인은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과 테일러가 결혼한 상황에서 라이언이 유리잔을 던져서 테일러가 맞았다고 합시다. 이에 따라 테일러는 라이언을 상대로 가족법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테일러가 소송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입니다. 라이언은 소송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므로 피항소인, 다른 말로 레스펀던트입니다. 다른 주요 인물로는 자녀를 위한 변호사, 즉 AFC가 있습니다. 가족 법원 사건은 자녀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보호관찰 명령 사건에서는 명령이 자녀를 대신할 경우에만 자녀를 위한 변호사가 배정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판사 및 재판관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은 판사 또는 재판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판사와 재판관의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재판관 앞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것을 질문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재판관이 내리는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명령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은 지역구별로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사건을 판사가 심리하도록 할 것이고 어떤 법원은 재판관이 계속 심리는 하지만 재판관이 판사에게 필기한 것을 전달하여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요 인물인 18B는 법원이 배정한 변호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아마 알고 계실 듯이 모든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들을 흔히 18B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판사는 18B 변호사를 지정할지 결정할 때 정말 당신이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지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 증명, 국가 보조 증명 또는 직장으로부터의 편지 등을 준비해 놓으면 18B 변호사를 지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서비스 및 아동보호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Child Protective Service, 즉 CPS 혹은 CACS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폭력에 관련된 주장과 미성년자에 대해 조사하는 조사관들입니다. 판사 및 재판관들은 법원이 명령한 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관들은 양측 모두의 집을 방문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류 제출 전 신변에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당장 가서 판사에게 심리를 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당신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신청인으로서 사건이 접수할 때에 피항소인에게 꼭 알려져야 합니다. 이는 이 피항소인들이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사건에 대해서 답변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항소인은 답변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브리가 크리스에게 보호명령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면 크리스 역시 에이브리에 대해 보호명령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는 이 밖에도 양육권 신청 및 양육비 신청과 같은 다른 종류의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건을 신청하신다면 주소를 비밀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서류에 있는 당신의 주소를 비밀로 하여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비밀로 하고 싶으시다면 비밀 주소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를 비밀로 해달라는 건 요청이지 반드시 주소가 비밀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출석 시 신변보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피항소인은 자신을 향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통지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상대방을 법원에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본격적인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및 소문에 대해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문은 엄마가 항상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엄마가 자연적으로 주 양육자라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법원은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에서 엄마가 아빠를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 내가 가정폭력의 생존자라면 학대한 사람은 아이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설령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해도 한 부모만이 아이를 보게 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문은 자식 없이 가정폭력에서 도망친다면 나중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여전히 쉽게 양육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는
도망친 쪽이 양육권을 갖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법원은 아이가 한쪽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다른 한쪽이 뒤늦게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문은 모든 판사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판사가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 공감하지는 않으며 공감을 하는 판사에 한해서라도 가정폭력의 생존자라는 사실은 법원이 고려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이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문은 소송이 몇 개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양육권 소송은 길게는 몇 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판결이 나더라도 아이가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양육권 조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뉴욕주에서 양육권에는 물리적 양육권과 법적 양육권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 양육권이란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며 법적 양육권이란 자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정에는 자녀의 의학적 결정, 건강 결정, 교육, 과외활동, 종교교육 등이 있습니다. 즉, 오늘 아이가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결정은 그 당시에 함께 있는 부모가 결정하게 됩니다. 각 양육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쪽이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갖고 있거나 부모가 함께 공동 물리적 양육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단독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라고 하며 단독 양육권이 없는 쪽을 비양육권자라고 합니다. 공동 물리적 양육권은 각 부모가 아이의 시간을 반씩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공동 물리적 양육권은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는 부모이며 이상적으로는 아이와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결국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공동 물리적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양육권과 마찬가지로 단독 법적 양육권 혹은 공동 법적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독 법적 양육권이란 한 부모가 아이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동 법적 양육권이란 양쪽 부모 모두 아이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동등하게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부모가 단독 법적 양육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른 한쪽과 상의를 해도 되고 결정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누군가가 단독 물리적 양육권이나 단독 법적 양육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쪽 역시 부모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 양육권에 있어서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법적 양육권이지만 최종 결정을 한 부모 혹은 제3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법적 양육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부모가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부모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법원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법원은 특정 문제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은 한쪽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은 다른 한쪽이 내리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와 스티비 사이에 아이가 있을 때 법원은 교육에 대해서는 스티브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앨리스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최종 결정을 제3자가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중대한 결정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아이의 선생님 및 의사와 같은 제3자의 의견에 따르도록 법원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중재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한 사람을 제3자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냥 제3자라고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뉴욕시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법적 부모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는 물론이며 양부모 역시 포함됩니다. 법원은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식의 경우 엄마의 부모로서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경우 뉴욕주의 법에 따라 부권을 입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추정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한 경우 법원은 자동으로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남편의 자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친자 확인 혹은 다른 말로 AOP입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면 법원은 아버지가 친자를 인정한 경우 그 사람을 법적 아버지로 인지합니다. 친자 인정 서류는 뉴욕주의 병원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친자 인정 서류가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병원에서 작성되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은 친부 인지 명령입니다. 만약 아이가 미혼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친자 인정 서류가 서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엄마를 아이의 유일한 법적 부모로 인정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친자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얻는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모두 친부 인지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친권을 인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DNA 검사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도 아니고 입양을 한 부모도 아닌 경우 두 사람이 부모로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 키우기로 했다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임신 전 동의서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으며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퀸과 제이미가 만나고 있고 아이를 갖기로 하고 함께 기르기로 동의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5년 뒤 퀸과 제이미가 헤어졌다고 합시다. 아이에 대해 생물학적으로는 퀸만 부모의 권리가 있지만 제이미 역시 아이를 임신하기 전 아이를 낳고 함께 기르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법원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권에 대해 다루겠지만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성인인 형제 자매 등과 같이 다른 친척들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원에서 양육권 서류를 제출하며 어느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까요? 뉴욕시에서는 대법원과 가정법원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법원이 양육권 및 방문권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양육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밖에 이혼이 아닌 때의 상황에서 양육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방문권 신청은 당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자치구에서나 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자녀가 사는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리와 파커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켄리는 맨하튼에 살고 있고 파커와 대상이 되는 자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켄리가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 청원은 맨해튼 또는 스태튼 아일랜드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지만 다른 세 자치구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리가 맨하탄의 가정폭력보호소에 살고 있고 파커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켄리는 파커가 자신의 위치로 옮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태튼 아일랜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단독 물리적 양육권에 대해 말씀드릴 때 아이가 주로 부모 한쪽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를 양육권자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권자인 부모는 방문권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문은 다른 말로 양육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방문은 감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원이 감독된 방문을 명령한다고 해도 평생 감독된 방문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목적은 아이와 부모가 감독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방문 일정을 구성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유족주는 비양육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의 특별한 상황이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해로운 상황을 뜻하는데 법원은 가정폭력을 포함하는 사건임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해롭지만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육아 시간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육아 시간의 종류는 최대한의 제한에서 최소한의 제한 순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된 방문에는 기관에서의 감독, 당사자가 동의한 감독, 치료 방문, 샌드위치 방문, 낮 방문, 야간 방문 순입니다. 기관에서의 감독은 부모-자식 관계를 관찰하고 감독하는 것에 전문가가 와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의 방문은 보통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이뤄집니다. 전문가가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부모는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가 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일정 방문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보통 10번의 방문 정도에까지 법원이 돈을 지불해 주곤 합니다. 다른 종류의 감독된 방문은 당사자가 동의한 감독입니다. 여기서의 제3자는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를 둘 다 아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전하다면 양육권자 자신이 그 제3자로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보고서가 보통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독된 방문이 잘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덜 제한적인 형태의 방문으로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비양육권자가 누가 감독하고 있는 경우엔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때문에 감독된 방문은 잘 진행되곤 합니다. 다음 덜 제한적인 형태의 방문은 치료 방문입니다. 치료 방문은 치료사 또는 심리치료사가 아이와 부모를 방문하여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감독된 방문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덜 제한적인 형태의 일반 방문과 함께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치료 방문을 명령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샌드위치 방문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방문이란 감독관이 방문의 시작과 끝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중간 시간에는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감독관 없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감독관의 역할은 아이가 비양육권자와 안전하고 문제없이 함께 있는지 처음과 끝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은 샌드위치 방문의 경우 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하지 않는 낮 시간 방문은 글자 그대로 낮 시간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낮 시간을 비양육권자인 부모와 함께 보내고 자기 전 양육권자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낮 시간 방문의 경우 비양육권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형태는 감독하지 않는 야간 방문입니다. 야간 방문은 역시 글자 그대로 아이가 비양육권자인 부모와 하룻밤을 보내고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로 주말이나 방학, 휴가 기간일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법원이 처음에는 가장 제한적인 방문을 명령했다고 해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덜 제한적인 방문을 허락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육아 시간 및 방문권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주로 양육권 사건이 시작되고 난 직후부터 방문이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시 방문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방문을 명령합니다. 즉, 양육권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비양육권자에게 방문권이 주어진다는 뜻이므로 양육권을 신청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기관에 의해 감독된 방문을 한다면 기관이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때때로 경찰서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나 도서관 같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방문이 이뤄지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가정폭력 사건인 경우 발생합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 줄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로 한 경우 운영시간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날씨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장소 선정에 대한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점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들이 장소에 정시에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괜찮다면 각 부모의 집 앞에서 바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도 됩니다. 부모들이 서로 마주치기 꺼려하는 경우 법원은 아이의 학교를 교섭장소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에 학교가 끝난 후 아이를 비양육권자가 데리러 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감독된 방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방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비양육권자의 방문 시에 아이의 주변에 특정한 사람이 없도록 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교섭하기를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비양육권자가 아이가 숙제를 잘하고 가해활동을 잘하게 챙기도록 법원이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비양육권자가 아이가 함께 있는 동안에 양육권자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떻게 각 사건마다 양육권 및 방문권을 조정할까요? 뉴욕주에서의 기준은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법원은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양육권 및 방문권을 결정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면 아이에게는 최선의 이익인 경우가 다른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어떤 부모가 주 양육자인지, 각 부모의 가정 환경 수준은 어떤지, 각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및 지적 발달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지, 재정 상태 및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정환경 수준이라는 것은 부모가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 중인지, 아이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등을 일컫습니다. 이 밖에도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법원은 형제 자매와 잘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형제 자매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또한 아이의 선호도를 고려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의 선호도와 기분에 법원은 더 힘을 실어 판단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유지하는 건 역시 고려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부모의 공동양육 능력, 즉 아이를 다른 한쪽의 부모와 얼마나 균형을 맞추며 잘 자라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법원은 다른 한쪽 부모를 아이와 분리시키려는 부모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가정폭력의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판사에 따라 각 고려사항을 중시하는 정도는 제각각입니다. 아동의 최선 이익의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양육부모가 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장애가 자녀를 돌보는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피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 법원은 우울증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양육권 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및 방문권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왜 양육권 및 방문권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을 들여주는 것이 왜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상세히 적으십시오. 이 밖에도 신청인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자세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켈리와 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고 션이 2명의 자녀에 모두 완전한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합시다. 션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션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로 아이들을 돌보았었으며 켈리에게는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션이 켈리에 대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적음으로써 션은 자신이 켈리보다 주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원 사건을 포함하는 경우 법원의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발생한 내용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명시하십시오. 다음은 송달입니다. 송달이란 피항고인이 자신이 양육권 및 방문권 신청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자가 피항소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뉴욕주는 개인 송달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피항소인은 신청인 및 피항소인과 같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송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송달을 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송달을 하는 서류에는 소환장, 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피항고인이 언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또한 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며 신청인이 사건을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송달이 불가합니다. 또한 양육권 및 방문권의 경우 Return of the Process 날짜로부터 최대 8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자는 송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자는 공증인 앞에서 진술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진술서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피항소인이 송달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청한 경우 경찰이나 보안관들이 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및 방문권 사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식 법원 출석일을 Return of the Process 날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송달 진술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피항고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기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호사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무료 변호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주거나 당사자 스스로가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원은 새로운 법원 출석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계속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은 피항고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피항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또 다른 법원 출석일을 설정하고 피항고인에게 만약 법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피항고인 없이 진행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법원은 사실 첫 법원 출석일에 피항고인이 없어도 이러한 다른 통지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피항고인이 일요일에 송달을 받았다거나 송달 진술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또다시 송달하도록 명령하거나 만약 피항고인이 있다면 피항고인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송달 진술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인은 피항고인이 이전에 송달은 잘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술서를 고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인은 송달할 다른 기회나 송달할 시간을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송달 문제를 눈감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신청인은 계속 법원 출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이 송달이 된 경우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방문권 사건의 당사자는 전체 절차 동안 법원이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위해 세세하게 관찰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모에 대해 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조사 기간 동안에 조사관들은 아이의 선생님이나 치료사와 같이 아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에 따라 조사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정신병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과 연계되어 있는 정신병 전문가가 부모를 1시간에서 3시간가량 인터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어떻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부모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인터뷰 이후에는 평가한 사람이 법원에 평가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포렌식 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사처럼 포렌식 조사 역시 의학 전문가가 실시하지만 포렌식 조사에서는 정신건강검사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포렌식 조사는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포렌식 조사관은 재판관에서 증언하고 법원에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관들은 사건의 추천사항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SNS에 무엇을 게시했는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법원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법원 날짜 사이에 법원은 임시 양육 및 방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과정 끝에서 양육권 및 방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청인이 양육권 및 방문권 사건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언제든지 청원 철회를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이번에는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추후에 양육권 및 방문권이 또다시 필요해질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신청 중간에 철회를 한다면 더 이상 법원의 임시 양육 및 방문 명령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후에도 세 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진술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피항고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청인만 불러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청인의 말을 듣고 법원은 명령을 발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신청인은 증인, 증언 및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법원에 요구한 것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인 증거가 우세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항소인은 자신의 증거로 신청인의 사건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판 후에 판사 또는 재판관은 양육권 및 방문권 사건을 결정하고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아이에게 직접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부모와 떨어져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의 답은 부모에게 비밀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영상은 특정 사건을 염두했거나
법률 조언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